중간 단계는 유아적 의존에 기초한 대상관계의 성숙한 의존에 기초한 대상관계 사이의 교량이다. 이 단계는 분리와 교환을 기초로 한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1차적 동일시를 포기하고 융합한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인 애착을 포기하는 시기다. 그것은 매우 힘든 발달 과정이며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발달 과제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공포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과 대상을 상실하는 것이다. 태어 배원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을 추구하는 리비도적 특징들을 가진 자아는 대상들의 현존을 필요로 한다.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동은 실제 부모에 대한 의존적 관계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들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경험해야 한다. 또한 우상적인 자신의 내적 대상들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내적 대상들은 아동에게 부모와의 현실적 관계에서 결핍된 안정감과 지속성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아동이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분리와 포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동은 자신이 고유한 권리를 가지만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또 자신의 사랑이 환영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 독립을 이룩한 사람들 사이의 성숙한 사랑에 대한 낙관주의가 아동으로 하여금 유아적 의존의 대상들로부터 벗어나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아동이 유아적인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면 자아의 분열은 사라지고 자아의 본 모습인 온전성과 너그러움이 나타난다. 만약 아동이 성숙한 사랑에 대해 낙관할 수 없다면 또 아동이 부모와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이 새롭고 풍요로운 관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립과 결핍으로 느낀다면 그는 유아적 애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중간 단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동이 중간 단계를 끝낼 수 없는 것은 분리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간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병리 중심에는 성숙한 의존과 풍부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접촉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외적 또는 내적 대상들과 융합된 의존 관계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발달과 퇴행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폐업회원의 발달적 도식 안에서 학문기적 및 남근기적 역동은 새롭게 정의된다. 학문기적 및 남근기적 역동은 더 이상 그 자체로 고유한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역동들은 과도기 단계에서 유아적 애착과 내적 대상을 포기하느냐 고집하느냐를 놓고 갈등하는 유아의 분투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폐업회원은 자아가 내적 대상들과의 갈등적 관계와 그 내용을 학문기적 또는 남근기적 환상을 통해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배설물과 페니스는 구강기적 의미들을 갖는다. 내적 대상들에 대한 유아적 애착은 학문을 통한 고유 환상으로 표현된다. 또한 내적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충동은 학문을 통한 배출 환상으로 표현된다. 남근기적 환상 역시 구강기적 역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성교는 본질적으로 구강기적인 관계로 경험된다. 대상의 성기는 젖과 승과 동일시되고 주체의 성기는 입과 동일시된다. 자, 여기서 조금 멈춰서 조금만 더 나눠보죠. 그래서 발달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구강기, 남근기, 성기기라고 하는 것이 심리성적 발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구강기적인 어떤 환상들의 표현이 결국은 학문기, 성기기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프로이드 이론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가 내적 대상들과의 갈등적 관계와 그 내용을 학문기적 또는 남극기적 환상을 통하여서 표현한다. 결국은 내적 대상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환상들의 원인을. 그래서 내적 대상 관계의 아주 중요성을. 근데 내적 대상 관계는 왜 생기느냐면 외적 대상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해서 보상적으로 내적 대상 관계가 생겨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폐업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실제 자기가 수용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한 만족되지 못하는 어떤 외부 대상 관계 때문에 보상적으로 내적 대상들이 생겨났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유아적인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면 자아의 분열은 사라지고 자아의 본 모습인 온전성과 너그름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분열된 우리가 원래 원래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 원래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페어변이 봤던 건 온전성과 너그러움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기 이전에서 우리는 이미 온전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개념이 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스테판 미첼 같은 분이 꼭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페어변의 아주 독특한 견해죠. 이런 견해는 어떤 면에서는 페어변의 이론 속에 영성적인 어떤 접근과 정신분석적인 접근이 만나고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신분석적으로만 볼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다 보여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아적인 내적 대상들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데 우리가 자아의 분열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랑에 대한 경험일 것으로 보여요. 아동이 성숙한 사랑에 대한 낙관이 없다고 한다는 아이는 부모와 내적 대상을 포기하는 것이 새롭고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립과 결핍으로 느껴진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유아적 애착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유아적인 애착 단계로부터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과도기를 거쳐서 성숙한 의존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간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성숙한 사랑에 대한 낙관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사랑이 충분하게 수용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아적인 의존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얘기하던 걸 같이 얘기를 해보죠. 아까 우리가 영신수련이라는 책을 쓰신 성 이냐시오 성인 그분은 영신수련 과정을 1주, 2주, 3주, 4주 4개 주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의 준비 과정이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신수련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 영적 훈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개념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loved sinner 사랑받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선 영적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sinner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loved sinner 사랑받은 죄인이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의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씬 속에 심플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버림받은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하느님이 자기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을 한 사람만이 영적 훈련에 가능하다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어떤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통해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라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이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칠 때만 그 뒤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랑받고 있다는 건
그래 자기의 사랑이 보답받고 있다는 거다고 어쩌면 자기가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부모와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충분하게 사랑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보답받고 있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낙관론이죠. 내 사랑이 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이런 확신이 설 때만 아이가 유아적인 의존을 벗어나서 성숙한 의존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여러분이 하거나 아니면 정신 분석을 하거나 우리가 코칭을 하거나 여러분 심리 상담을 하거나 어느 경우에서나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물에 빠져서 자기가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았을 때 이 손이 안전한 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야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비극은 자기의 사랑이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사랑은 어떤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존재라고 셀프 이스팀 자체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멸시가 만약에 생겨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 생겨나려고 한다면 자기의 사랑이 충분하게 받아들여진다. 자기의 본래 모습이 충분하게 자기를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어떤 얘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깊은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거나 버리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줬다고 한다면 아이는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하고 똑같이 어쩌면 영적으로는 하느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없도록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버리도록 만들어내는데 이때 버리지 않고 이 사람을 지켜준다고 하는 게 온갖 심플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서야 그 사람이 회개가 바르게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적 성숙이 어쩌면 영적 존재로서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 발달 심리적으로 본다면 영적 발달 심리로 본다면 충분하게 자기가 사랑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야만이 그 뒤부터 성숙이 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클리니컬한 상황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왜 현대정신분석 쪽에서 끊임없이 조이닝과 미러잉을 하면서 함부로 해석적인 접근을 안 하는가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이런 원리죠. 충분하게 자기가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이분들이 그때부터 의미 있는 관계, 그러니까 성숙한 의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두 목사님도 얘기를 잠깐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연결해가지고 그 발달이라는 게 신앙의 발달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신앙의 발달 관계 해가지고 몇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린이 때나 청소년 때나 성인이나 성숙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집중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던져준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자유의지라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유의지라는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리스크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관계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유의지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안전하기만 하다고 한다면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대할 때는 자유의지를 좀 박탈하는 경향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꼭 어른과 부모와 자녀만의 관계가 아니라 조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누군가가 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서 결국은 그 관계가 성숙한 그런 관계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유아 상태의 관계를 자꾸 이게 계속 뭐랄까 이게 반복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가 유아적 의존 관계를 조장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간에 누구든지 간에 자꾸 자기는 다른 사람을 자기한테 종속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도 계속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 그 한국에서도 왜 나이가 40이면 뭐가 되고 50이면 뭐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70인가 됐을 때 지천명 예,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할 때 결국은 하늘의 뜻이 뭘까 하니까 그게 마지막 제대로 된 성숙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페어변 이야기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그렇고요. 신학에서도 신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많이 해서 결국은 모아지는 게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흔히 말하면 도 같으면은 서로 통한다고 만나는 그런 느낌. 예, 아주 좋은 나름 주셨어요. 우리 서 목사님도 잠깐 나누시겠어요? 네, 이 페어밴 지금까지 우리가 이쪽 읽으신 걸 들으면서 보면서 이게 어떤 인간 대상 관계가 어떤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다 연결되면서 좀 뭐 어떤 코시 이야기하는 공감적인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도 떠오르는 것도 느꼈거든요. 이게 이제 금방 강 목사님이 또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게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영심수련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과정을 충분히 우리가 거친다고 연결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또 그러면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 신앙적이라든지 어느 영적인 어떤 이런 영신수련 입장에서 봐도 페어변이 이야기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더 수월하다는 걸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성숙한 의존을 이야기할 때 어떤 받는 걸 테이킹하고 그다음 기빙 단계에서 익스체인지하는 이 과정을 두고 설명을 좀 해보면 신앙이나 어떤 영적 어떤 스피리추얼한 측면에서도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이 익스체인지 이 부분이 어떤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부분에서는 이게 물론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화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컨실레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쓸 때 이게 어떤 그 익스체인지라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고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 연결을 해서 접목시켜 보면 이게 페어변의 이론 또 충분히 이런 관계에서 대상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아니면 신앙의 관계라든지 영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이 일맥 여러 가지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익스체인지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으로도 표현을 해도 되는지 그렇죠. 그게 깊은 의미예요. 뭔가 너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페어벤의 이론은 페어벤 이후에 페어벤의 학파가 따로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은 어떤 자기의 팔로워를 형성해서 자기의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페어벤은 그런 어떤 자기의 학파로서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페어벤의 인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서 특히 관계적 이론에서는 페어벤의 이론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론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특히 코웃의 글에서 읽었던 것을 여기서 다 그 원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코웃은 이런 데서 인사이트들을 다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서 자기 이론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코웃이 이제 비난받았던 이유가 많은 삼각자들로부터 충분한 자양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크레딧을 주는데 굉장히 인색했다 하는 것 때문에 또 코웃이 비난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을 연상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 이론들이 페어벤의 순수한 관계 이론, 대상관계 이론이 많은 학자들 그리고 분석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관계 이론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론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대상관계로 완성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분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 큰 틀에서 대상관계를 가장 피ュ어하게 잘 이해한 부분이라 그런 학자였다고 이해가 돼요. 우리 그 다음 교수님, 저는 네. 의뢰받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보통 치료적 관계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임상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의문이 들고 잘 풀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이 확 풀리는데요. 그래요. 어떤 대상관계 이론은 그래서 세밀한 이론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를 터득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 원리 속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성숙에 직접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초석이 돼요. 너무너무요. 너무너무요.